지난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약 20시간 머무는 동안 40조 원의 돈보따리를 풀고 가면서 그가 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불리우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회담 후 오후 늦게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 CEO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소 건방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면모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들 중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이 눈에 띕니다. 사실 재계 4위 LG나 5위 롯데, 6위 포스코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16위 두산그룹이 참석했다는 점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어 도산할 뻔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계열사를 정리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경우 21년 만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탄탄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만신창이가 된 두산그룹 회장이 빈살만을 만났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 조금 과장하면 사우디의 모하메드 왕세자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이 두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초,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로부터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약 8,400억 원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죠. 사우디의 개발 사업자 아크아파워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와 함께 슈아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사업은 사우디 제2의 도시인 제다 남쪽으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곳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5년 5월까지 준공하는데, 완공 시 사우디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60만 톤에 가까운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당시 관계자는 지난해 7,800억 원 규모의 얀부 4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해수 담수화 분야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며 자랑스럽게 수주 사실을 공개했죠. 그렇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권력이 석유가 아닌 물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것일까요? 인간은 석유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야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편의점 생수든 어디에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인간은 꾸준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전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든 중동전쟁도 그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일부 유대인은 정착 즉시 수자원 선점에 열을 올렸습니다. 바로 요르단강 주변의 가자지구와 지하수가 매장된 서한지구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토에 사는 팔레스타인의 사정이 달랐는데요. 맑고 깨끗한 강물에 지하수까지 끌어올려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쫓겨나다시피 밀려난 팔레스타인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없어 생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물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하고 말죠. 그간 이스라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중동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거들기 위해 군사력을 총동원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눈치채고 이집트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명함이 갈렸는데요. 이후 이스라엘은 골란공원까지 진출해 보다 강력한 물 주권을 구축하면서 중동에서 물은 석유에 이어 또 하나의 힘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을 만큼 지구상에 물은 넘쳐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물의 97.5%는 바닷물, 즉 해수이고 고작 2.5%만이 담수입니다.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담수의 0.01%에 불과한데요. 물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해수를 마셨다가는 인간은 오히려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는 1kg당 3.5g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극심한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종래에는 사망하고 말죠.
따라서 2.5%에 불과한 담수의 0.01%를 70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고 각 대륙마다 담수의 분포가 달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토양, 기후, 토질에 따라 지하수가 모이는 대륙이 있는 반면 모일 새도 없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대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사막 지역이 그렇습니다. 만약 물이 고일 수 있었다면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중동의 경우 신으로부터 석유를 선물로 받았지만 물은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대략 2030년이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으로 보고 물을 아껴 써야 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우량이 워낙에 적어 고이는 물보다 소비되는 물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마시는 물, 농업용수 등을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충전 속도보다 고갈 속도가 빨라 결국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는 기간이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죠. 걸프만 국가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 500리터를 넘어설 만큼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 점차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석유 대체제는 등장한 반면 물의 대체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실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물 사용량의 98%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적은 강수량에 의한 물 부족 국가인 점은 동일했는데 뜻밖에도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이 물을 끌어올려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는데 문제는 저 지하수층이 화석 지하수라는 점입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때 막대한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지하수인데 이 화석 지하수는 당장 필요한 물은 공급해주지만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1986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찍은 이미지와 2016년을 찍은 이미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곧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입장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줄 것이냐이고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이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바로 두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물이고 그중 97.5%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직접 음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 지구에 넘쳐 흐르는 무한정한 바닷물을 담수, 즉 마실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꾼다면 물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말이죠. 즉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면 생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해수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즉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이는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을 강제적으로 제거해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시작으로 중동뿐 아니라 한국, 칠레 등 전 세계에 40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수행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담수화 방법으로는 크게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보통 증발법과 역삼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증발법은 단어 그대로 해수를 증발시켜 담수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해수의 특성상 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는 차가운 관으로 빼내 물로 만들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다단 증발법을 사용합니다. 염분을 최소치로 낮추기 위한 것이죠. 역삼투법은 삼투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삼투현상이란 쉽게 말하면 물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 농도 차이를 줄이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칸막이가 있는 용기에 같은 양의 농도 20%의 설탕물과 농도 40%의 설탕물을 넣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두 설탕물이 섞여 농도 30%의 설탕물이 된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 확산 현상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은 김장을 할 때 등장합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보통 배추에 숨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배추에서 빠져나온 수분과 소금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에 의해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배추의 숨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삼투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해 순수한 물만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담수를 얻는 방식이 바로 역삼투 방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해수 담수와 관련 약 300개 가까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3대 해수화 방식 기술과 실적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1978년 사우디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에서 30개에 가까운 플랜트를 수주했고 얼마 전 사우디가 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마실 물이든 농업용수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두산중공업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업도시 주베일 북서쪽으로 75km 떨어진 라스 아주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는데 하루 생산량이 100만 톤입니다. 사우디 전체 인구의 10%인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 플랜트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일괄 시행해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죠.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왕세자에 책봉된 2017년 이후로 홍해 연안 슈아이바 지역에서 4,700억 원 규모, 7,800억 원 규모의 얀부 4단계 담수 플랜트, 홍해 연안에서 60만 톤을 생산하는 8,400억 원 규모의 슈아이바 3단계 담수 플랜트까지 사실상 사우디의 담수 프로젝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에 생명의 젖줄을 맡기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뿐은 아닙니다. 2001년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를 책임져 달라며 9천억 원짜리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를 발주했고 덕분에 두바이 150만 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담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핵심 설비였던 증발기를 창원에서 생산해 통째로 배에 실어 두바이로 가져가 설치한 공법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전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이 튀르키예를 두고 무슨 산유국이냐며 코웃음치며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제 튀르키예는 중동에 무슨 물이 있느냐며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면 튀르키예에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등 중동으로 흘러드는 거대한 강들이 전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 주권을 바탕으로 이제 21세기는 튀르키예 시대라고 자랑스럽게 떠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중동의 석유를 튀르키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튀르키예에 물을 두고 중동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21세기의 블루골드라 불리우는 물은 머지않아 20세기의 석유 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동에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